이번 시간에는 18장 중에 축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리고 전기장, 그리고 전기 용량과 유전체의 삽입 관계, 그리고 RC 회로입니다. 네, 축전기 첫 번째로 전기 용량을 정의하고 전기 용량은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 용량이라 함은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모으는 장치고 그때 얼마나 전기가 모여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양을 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할 때 핸드폰에는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관련된 것이죠. 특별히 미래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전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업체들이 뭐 삼성 SDS인가요? SDS 뭐 그다음에 뭐 LG화학, SK 여러 대기업에서 열심히 개발 연구 그리고 용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일단은 평행판 축전기를 예를 들어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평행판 축전기가 있습니다. 이 평행판 축전기는 위쪽을 플러스 Q만큼, 아래쪽은 마이너스 Q만큼으로 전하가 저장될 수 있다. 저장된 양은 이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장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쪽에 전이차를 걸어줬기 때문이죠. 네. 플러스 전이와 마이너스 전이, 그쵸? 그래서 전극에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었을 때 여기에 바로 전하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때에 모이는 전기의 양을 가지고 전기 용량을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용량은 전하가 얼마나 모였는가 Q라고 하는 것과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전압을 걸어주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같은 전압을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이 저장이 되면 그것은 바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 캐패시턴스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의 단위는 쿨롱 퍼 볼트라고 해서 바로 전하량의 단위와 전압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간략하게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평행판 축전기는 이 모양에 따라서 면적의 크기나 두 축전기 사이의 거리, 간격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재질의 같은 형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크면 바로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짧으면 두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더 많은 전하가 충전이 되죠. 자, 그것은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위쪽의 전하와 아래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충전이 되고 이게 충전이 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 전기장이 많이 가둬져 있으면 아마 전기 용량은 커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부에 전기장 E가 간격 D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걸로 추측해 볼 때 이 모양과 간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모양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것이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모양과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했던 대로 V분의 Q라고 정의했는데 이때
평행판, 금속판에서 충전되는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요, 전하 밀도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단면적이 A라면 네, Q는 시그마 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표면 전하 밀도라고 해서 면 전하 밀도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전이차 V는 평행판 축전기에서 내부의 전기장을 E라고 했을 때 V는 ED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에는 시그마 E, 분모에는 ED를 대입하고 전기장 E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그죠? 여기에 있는 전기장 E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제로 E다. 그래서 내부 전기장 E는 시그마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대입만 하게 되면 네, 약분 시그마라고 하는 면전화 밀도는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네,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라고 하는 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기 용량의 표현식으로서 이것은 전기 용량이 그 평행판 축전기의 크기 또는 간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식, 방금 우리가 공부한 두 가지 식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 바로 위차와 전하량의 관계, 밑에 있는 식은 모양의 관계에 대한 축전기의 전기 용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로서 축전기 중에서 두 번째 예인 구형 축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전기 용량을 결정을 했는데 이번은 구형이라고 해서 안에 볼이 있고 바깥쪽에 껍질이 있는 그런 형태의 축전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보면, 네. 안쪽은 작은 도체구가 있어요. 여기 작은 도체구가 있어요. 안쪽에 반지름이 A고, 여기에 보니까 이 도체구를 이미 충전을 시켜놨네요. 플러스로 대전시켜 놨습니다. 그 전체 용량은 라지 Q가 되고요. 이때에 또 바깥쪽에는 속이 빈 큰 도체구가 있어요. 도체구. 그건 반지름이 네, B가 되네요. B. 여기에서는 요만큼 여기가 껍질이 이게 단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 껍질이 됩니다. 아이고, 네, 요것이 B만큼 큰 상태로 지금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된 상태는 전하를 보관하고 있는 축전기가 되고 그때 전기 용량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 용량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전기 용량 공식을 갖다가 찾아놓고 생각하면 되죠. 전기 용량 공식은 아까 뭐였죠? 네, C는 V분의 Q였죠. 자, 그것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Q는 이미 나와 있어요. 전하량은 Q만큼 대전되어 있다. 근데 그러면은 전이 2차 V 전압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외부에서 전압을 얼마를 걸어줬다라고 하는 몇 볼트를 걸어줬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고 이 상태 내에서 전위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죠. 전이차를. 근데 여러분들 전이차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우리는 전이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전이차의 공식이 있었죠. 뭐죠? 기억이 나죠? 네, 전이차는 네, 전기장의 선적분이다라고 하는 전이차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면 전이차를 구할 수 있냐면 전기장 2를 갖다가 알게 되면 우리는 전이차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전기장 2는 내부 여기에서의 전기장인데 여기에서의 전기장은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여기서의 전기장은 네, 안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내부의 전기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요 파란색의 가우스면을 잡으면 그 가우스면에서는 모두 다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가 R 방향, 발산하는 방향, 그리고 크기는 같겠죠. 그래서 파란색의 요 선을 갖다가 가우스면으로 잡고 전기장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미 나왔네요. 바로 네,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 내부에는 구형의 플러스 전위가 있고 플럭스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전화가 R 위치에서 만드는 전기장과 똑같죠. 그래서 그 결과는 전기장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내부 전화 Q에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바로 위에다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에 공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네,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전기장 2를 대입하고 DR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R제곱분의 1을 갖다 적분하게 되면 R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게 B, 적분상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분의 1 빼기 A분의 1이 되죠. 근데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를 지워줘서 A 빼기 B로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이차를 구했기 때문에 이 전이차를 어디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 네, 이것을 이제 앞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제로 곱하기 b-a분의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결과를 보고 잘 구했는지 여러분들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답인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펴보면 b 빼기 a 곱하기 b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길이였었죠. b는 긴 거에서 a는 짧은 거를 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에서 짧은 거를 빼게 되면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 a 곱하기 b 한다는 것도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에는 전기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잘 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전기의 직렬, 경렬 연결에 있어서 전기 용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한 것이고 오른쪽은 병렬로 두 개를 연결한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면 병렬로 연결한 것은 축전기의 면적이 두 배로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연결을 하는데 면적을 두 배로 넓히게 되면 축전되는 전기 용량이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커지겠죠. 두 번째, 직렬로 연결한 것을 보면 축전기를 하나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다시 축전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도선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요 사이의 간격이 두 배로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극판과 극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축전되는 전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옴의 법칙과 같이 식을 사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각각의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있고 그 각각의 전압을 합친 것이 전체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전압을 V1, V2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 여기에서 C는 V분의 Q, Q는 CV, V는 C분의 Q라고 하는 축전기와 전압, 전하량 사이의 관계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식이 V는 C분의 Q라고 되고 좌변의 것은 우리가 이 전체의 축전기를 하나의 축전기로 바라봤을 때의 등가 축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가 축전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축전기의 축전 전기 용량은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렬을 살펴보면 병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먼저의 관계식은 전압은 두 개의 축전기에서 일정하지만 각각의 흐르는 전하량의 합은 전체 한꺼번에 흐르는 전하량의 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고 즉 Q1 축전기 1에 충전되는 전하량과 축전기 2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총 전하량이 될 것이고 Q는 CV라고 하는 관계식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좌변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죠? 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축전기 하나의 등가 저항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을 V, 각각의 전압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럴 경우는 각각의 전기 용량의 합이 전체 전기 용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축전기와 전기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축전기는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한 그 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왼편과 같이 축전기에 전하가 전혀 대전되어 있지 않은 처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알짜 전하가 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이차를 걸어주게 되면요. 즉 기전력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이 기전력 장치는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전하를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를 이동시키겠죠. 이쪽에 전자를 이쪽에 있는 플러스 극의 극판에서부터 뛰어갑니다. 근데 전류로 살펴보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를 거고 양전하로 보면 이쪽으로 Q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기전력 장치가 축전기에 일을 하게 되고 즉 전하를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의 크기를 갖다가 알게 되면 찾으면 그것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기전력이 축전기에 대전시키는데 해준 일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 관계식은 U, 에너지 또는 1은 VQ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면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줘서 기전력 장치가 하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QV.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전이차의 정의죠. V는 Q분의 U 또는 Q분의 W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V와 Q를 단순히 곱할 수도 있는데요. 축전기에는 전압이 일정하지 않아요. 전압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여기에서는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Y축을 전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X축을 전하량이라고 본다면 이 기울기는 전기 용량이죠. 축전기는 충전이 되는 동안에 이렇게 충전되는 전하량이 많아질수록 양단의 전이차가 커집니다. 전기 용량은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의 면적의 크기만 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체의 1이 됩니다. 또는 이 축전기에 갖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최종 전압을 V라고 하고 최종 전하량을 Q라고 한다면 전체 에너지 U는 면적이니까 2분의 1 Q V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전압이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고 임의의 함수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을 적분 형태로 바꾸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의 변화를 매우 짧게 쪼개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dq가 전하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작은 양이 이동한다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qv라고 하는 전압에서 dq만큼이 전하가 더 쌓이게 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또는 그 작은 영역 동안에는 이때의 v라고 하는 것을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영역이 해당하는 일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D work W는 V dq. 그런데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시점에서의 바로 전기 용량분의 그때까지의 전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전된 전하량이요. 자, 그래서 이것을 dW를 전체를 0에서부터 라지 Q까지 다 적분을 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밑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C라고 하는 것은 전기 용량으로 상수라서 적분 기호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dW는 Q, dQ가 되는데 이것을 0에서부터 전하량 완전히 충전되는 라지 Q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Q라고 하는 변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것은 Q의 제곱이 됩니다. 2분의 1의 Q의 제곱이요. 그래서 2분의 1의 C분의 1의 Q의 제곱이 바로 값이 됩니다. 자, 이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죠? 이 결과는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라고 이제 써 놓았는데 Q는 CV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2분의 1 CV 제곱이 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인 Q는 CV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2분의 1 QV가 됩니다. C는 V분의 Q를 대입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의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축전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행판 축전기를 가정해 놓고 전기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부피 밀도가 됩니다. 축전기 사이의 공간에 전체에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라는 생각을 개념을 갖고 우리가 에너지 밀도는 전체 에너지를 축전기 전체 부피, 즉 축전기의 면적 곱하기 축전기 사이의 거리 D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위에서 사용한 U를 갖다가 즉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요. 2분의 1 CV 제곱을 이번에는 집어넣는데요. 여기에서 이 식을 집어넣은 이유는 V를 바로 전위차라고 하는 것이 면적 그리고 이 D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전기장 형태로 바꿔서 표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 C라고 하는 전기 용량은 바로 뭐예요? 일단 그 면적 그리고 길이 두께의 관계가 있었죠. 즉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면적이 커지면 커지고 그 다음에 두께가 길어지면 짧아지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여기 앞에서 사용한 A와 D 이것을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했고 또한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D와 또 전기장 E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 다음에 조금 뭔가 수식이 여러분들 보시면 A는 약분이 되었고 그죠? B가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제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D분의 V는 바로 무엇입니까? V는 ED 그죠? 그래서 E는 D분의 V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기장이죠. 즉,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쓰여지는데 결과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느냐? 이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이 바로 축전기는 에너지를 전기장 형태로 바로 저장하는 장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전기장의 제곱이 바로 에너지의 밀도가 되고 그때의 내부에 어떤 물질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내부의 물질을 채우는 것을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 여기서는 진공이죠. 유전상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내부에 어떤 물질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저장된 에너지가 달라지고 어떻게 저장된 전기 용량이 달라지느냐, 즉 전하량 Q가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 유전체와 전기 용량입니다.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C라고 하는 값이 아까 우리가 E0 곱하기 다음에 D분의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즉 평행판이라고 가정하면 평행판 축전기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이 축전기 내부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생각해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에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두 개의 축전기 기판을 매우 가까이 갖다 놓는 것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붙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얇은 어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갖다가 집어넣고 두 개를 붙이면 이 두 개가 전류가 통하는 슈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도선처럼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축전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또한 그 안에 어떤 물질을 넣어놓게 되면 어떤 특이한 즉 전기 용량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물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저장되는 에너지 양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분류할 때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데요. 전기 전도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절연체나 부도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는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자유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얘는 전자는 모두 속박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벌어주게 되면 이 자유전자가 또 나타나는 뭐 돌아다니는 현상이 아니고 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얘는 그 안에서 어떤 분자의 전기적인 형태가 극성 분자처럼 다이폴처럼 나타난다 라고 해서 분극 형상, 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유전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균일하게 그림을 보시면 균일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균일한 모습으로 하나의 중성이 원자로 이게 격자 뭐 구조로 일정이 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죠.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어려서 생각해 보면 어려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대전된 막 문질른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 전기장을 가해주는 거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축전기를 사용할 거니까 양쪽의 어떤 극판 사이에다 얘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네, 이렇게 분극 현상이 일어나죠. 전기장을 따라서 양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기장 형태로 오른쪽은 전기장을 따라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요 사이사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되고 왼쪽 맨 끝과 오른쪽 맨 끝은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내부의 전기장이 유도 전기장이라고 해서 induced electric field가 만들어집니다. 즉 내부 전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장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의 알짜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알짜 전기장을 E라고 해서 표현을 해보면 두 개의 전기장이 합의되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겠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인가해준 전기장이 크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알짜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알짜 전기장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상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기장에 비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카파분의 1을 쓰게 되고 이 카파를 우리는 유전상수로 정의하게 됩니다. 네, 원래 전기장에 대해서 알짜 전기장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카파는 1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카파를 물질마다 조사해서 조사한 표를 갖다가 보시면 공기는 거의 진공과 비슷해서 1이 되고요. 도자기와 같은 경우는 약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물질이 있는데 SrTiO3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구워낸 어떤 물질은 3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유전체 물질을 새로 개발을 하게 됐을 때 이 값이 엄청나게 크고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축전기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상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유전 상수 카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카파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니까 당분간 이 단원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유전 상수다. 이 유전 상수는 바로 유전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내부 전기장이 얼마나 많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분극되는 정도가 크면 이 kap파는 커질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알짜 전기장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선 영상에서 유전체가 축전기 극판 사이에 들어가서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내부의 전기장이 작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장이 작아진 정도를 카파라고 하는 유전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한다. 쓸 수 있다. 정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커지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축전기 내부에 유전체를 넣기 전과 유전체를 넣은 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단 전하량은 일정하다라고 해서 극판에 저장되어 있는, 즉 대전되어 있는 전기 용량, 아니죠. 미안합니다. 전하량, 이 Q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는 왼쪽 그림에는 진공중이고 각 극판에는 Q만큼의 전하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충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충전된 전하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되고 V0라고 하는 값이 전압계의 위계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기 용량은 전압분의 Q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V0라고 하는 것은 축전기 평행판인 경우 ED라고 이제 정의되죠. 그래서 이때의 전기장애, 내부에 생기는 전기장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정한 전기장이 생길 것인데 그 E0의 값은 2하고 둘 사이의 극판의 간격 D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전체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유전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유전체를 그 사이에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상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플러스 Q의 극판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의 극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유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순간 이 앞부분은 분극 현상이 일어나서 위쪽은 마이너스, 아래쪽은 플러스로 어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러면 이 두 사이에 극판과 이 유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겠죠. 인력이 작용한다면 여러분들 이 극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집어넣는 대로 그대로 얘가 따라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빠르게 얘를 잡아당겨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지 않으면 얘는 저절로 쑥 빨려 들어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집어넣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단서 조건으로서 Q 전하량은 어디로 옮겨가진 않아요. 유전체이기 때문에 전하가 이 극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자연 방전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를 낼까요? 무엇이 변하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 결과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V0가 V로 바뀐다라고 써 있고 눈금을 보면 아래쪽으로 좀 줄어 있습니다. 전이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이차가 줄어들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 있는 전이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가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전이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전기 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네요. 자, 전기 용량은 전기장 E0가 2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쓸 수 있었죠. 공식은 우리가 정의한 것으로서 뭐냐면, 네, E라고 하는 것은 카파분의 1의 E0만큼 내부 전기장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분모가 카파분의 1의 E0 D 분의 Q가 되겠고,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기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V분의 Q, 새로운 전이차를 쓸 수 있고, 전이차는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유전체를 넣으면 그 유전체가 들어가면서 전기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전기장이 감소하게 되면 전기장과 전이차의 관계에서 동시에 전압도 감소하게 되고,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 용량이 증가된, 즉 배터리가 축전지가 그 용량이 허용할 수 있는, 그게 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유전체를 먼저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유전체를 넣은 것이 제작도 편리하고 용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축전기는 이렇게 유전체를 어떠한 걸 갖다 선택해서 개발해서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카파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어떤 유전상수라고 했습니다. 이 유전상수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유전상수만큼 뭐가 증가합니까? 첫 번째, 전기 용량이 증가합니다.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 대신 이때 양쪽에 걸리는 전이차와 전기장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전체가 축전기에 삽입되었을 때에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그 유전율, 새로운 유전율에 의한 가우스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전기장 또는 내부의 전하 밀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유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E0 또는 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입실론 제로라고도 읽는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진공에서의 유전율이었죠. 방금 전에까지 얘기했던 요 카파라고 하는 것, 진공에서의 유전 상수? 아니죠. 이 카파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의 물질이 갖는 유전 상수. 그래서 분극되는 정도였었어요. 이름은 굉장히 비슷한데 표현이 완전히 다르죠. 카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분극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약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상수와 유전율은 다른 것이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유전상수는 카파, 유전율은 입실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진공에서의 유전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를 쓰게 되는데, 어떤 물질이 갖는 유전율을 2를 쓰게 된다고 하는 정의를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유도 전하 밀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려고 해요. 자, 보시죠. 처음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유전체가 없는 축전기죠. 그때의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여기에 면전하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만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는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내부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도체가 한 면만 있으면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리고 도체가 양쪽에 있어서 내부에만 전기장이 가두어진다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전기장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유전체를 삽입한 이후에는 전기장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그려보면 네, 여기에 가우스 면이 필요합니다. 플러스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가우스 면을 갖다가 그려줘야 되는데 가우스 면을 이렇게 잡아보죠. 그래서 왼쪽 편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플럭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전하 밀도들의 합에 의해서 플럭스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 있는 전하 밀도는 좀 바뀌었죠. 시그마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대신 뭐가 바뀌었냐면 유도된 전하가 여기에 생겨납니다. 요 마이너스로 된 것들이 유도된 전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유도된 전하의 양은 원래 시그마보다는 작겠죠. 그렇게 되면 이때 가우스 법칙에 의한 내부 전기장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유전체를 삽입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체 표면 전하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입실론 제로가 밑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유전체가 삽입되어 있지만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만 바뀌었다? 네,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시그마 빼기 시그마 i만큼으로 표면 전하 밀도가 변경되었다,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전기장이 줄어든다. 전기장의 크기가 유도된 전하 밀도에 의해서 줄어든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 자, 이것을 간단한 수학적인 산수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앞에서 정의했던 전기장 E는 카파분의 1에 E0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 좌변과 우변, 지금 우리가 구한 두 개의 좌변과 우변,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얘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의 입실론 제로, 우변의 입실론 제로 이 두 개는 같은 거니까 우리가 등호를 놨을 때 얘가 지워지겠죠. 예, 지워지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좌변의 입실론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빼기 시그마 i는 하고 카파분의 1은 그대로 쓰겠죠. 그 다음에 이 제로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시그마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여기다 미리 써놓은 것 같긴 한데 네, 가져오면 우리는 유도된 전하 밀도인 시그마 i induced sigma를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항을 하고 정리를 한 거게 되겠죠. 이게 유도된 전하 밀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카파라고 하는 우리 유전 상수만 물질마다 정의하게 되면 그걸 집어넣었을 때 표면에 유도되는 하 밀도를 갖다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시그마의 1-카파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이 공식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전체 유전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준비가 됐어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 과정을 갖다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전기장의 표현 방식인 카파분의 E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E 제로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라고 하는 아니죠. 시그마라고 하는 표면 전환 밀도를 이용하고 내부 전기장 E 제로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한다면, 네, 바로 입실론 제로만 바꿀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시그마라고 하는 어, 전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의 카파가 나왔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쓰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카파하고 입실론 제로의 분모에 있는 값을 갖다가 입실론이라고 새로운 상수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전기장의 표현이, 즉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의 전기장의 표현이 원래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입실론 제로 대신 입실론이라고 하는 카파 입실론 제로 곱한 것,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얘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더라. 표현 방식이 훨씬 좋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죠. 축전기 내부에 전기장이 없었을 때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축전기 내부에 유전체를 집어넣게 되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굉장히 표현 방법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래서 전기장은 앞으로 이 유전체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입실론 제로 대신에 입실론을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입실론 제로를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입실론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우스 법칙과 그 다음에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전기 에너지 밀도, 그죠? 조정된 에너지 밀도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우스 법칙에서는 모든 전기장과 뭐 외부 전기장, 그 다음에 뭐 Q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내부 전기장, 생성되는 전기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입실론 제로 된 그냥 입실론만 바꾸면 기존의 가우스 법칙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압 밀도를 보면 E는 그대로 내부에 생성되는 전기장이고 입실론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거는 유전체가 삽입되었을 때의 에너지 밀도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할 텐데요. 찬찬히 한번 쭉 생각하면서 교과서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카파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전체가 들어갔을 때 유전율 입실론도 정의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예제를 한번 줄 텐데 이 예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18.7번입니다. 유전체를 삽입하기 전에 전기 용량, 전하량, 전기장, 표면 전하 밀도 이런 것들의 표현 방식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유전체를 삽입한 후에는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개념 배운 것을 복습하고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면적이 A고 간격이 D이고 전이차를 V0로 인가해 주었을 때 충분히 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전력 장치를 제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유전상수 K의 유전체를 삽입하였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주제를 그대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숫자들을 좀 접어 넣어줬어요. 단면적은 100제곱센티미터이다. 1m 제곱이네요. 아닌가요? 아니네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5mm의 두께, 그리고
50V 전이차, 이때 유전 상수는 2.5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평행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평행판의 면적은 100제곱센티미터. 근데 요 밑에 판도 있습니다. 밑에 판까지의 간격은 D, 5mm. 그렇죠? 여기는 A. 그리고 이거는 처음 상태로서 처음 상태는 여기에다가 V0의 전이차를 갖다가 인가해 줬습니다. V0. 그런 상태에서 잠시 후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줬습니까? 네, 유전체를 삽입해 주었습니다. 유전체를 이렇게 삽입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삽입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거를 다 삽입합니다. 연습 문제를 보면은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유전체가 적당히 삽입된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뭐 절반만 삽입됐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랬을 때 유전체를 삽입하기 전에 전기 용량을 처음 구해라. 두 번째는 전하량을 구해라. 전기 용량을 구해라. 전하량을 구해라. 전기장을 구해라. 표면 전하 밀도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하고 있는 우리가 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대입해서 한번 값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전기 용량 C는 먼저 어떻게 할까요? C는 V0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V0라고 하는 값은 지금 문제에 50V라고 나왔지만 Q, 충전된 전하량은 안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C라고 하는 것이 그 공식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다른 공식도 있죠. 입실론 제로 곱하기 A 나누기 D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입실론 제로는 여기에는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책의 뒷부분에 여러 가지 상수표나 책의 중간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 값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네, 전기 용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입실론 제로에 D분의 A를 할 수 있고 값을 찾아서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1.7에 10의 마이너스 11승패로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계산기 관련해서요. 우리는 물리학 시험은 국내에서는 거의 모두 계산기를 사용하게끔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연습 문제를 풀 때는 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는 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뭐 하는 것으로 이제 이상적인 경우로 만들어서 출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리 법칙을 대입하는 해서 어떤 현상을 갖다가 활용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적이지 않으니까 계산기를 쓸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볼 때나 학교에서 배우는 동안에는 뭐 숫자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것을 연습을 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복잡한 이런 소수점이 많은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전된 전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어요. 대전된 전하량은 Q인데, Q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C0를 우리가 이제 알고 V0도 알기 때문에 Q는 네, CV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고, 즉 위에 있는 1.7에 10의 마이너스 11승패럴에다가 V0 50V만 곱하면 답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세 번째, 전기장을 합시다.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기장 E0라고 하는데, E는, 네,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이 나나요? 네. 자, D분의 V0. 그래서 D는 5mm를 사용하면 되겠죠? V0는 50V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는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는, 네, 정의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겠어요. Q0를 알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표면 전압 밀도, 면 전압 밀도가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될까요? 네, 가우스 법칙을 사용한 내부 전기장의 표현 공식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네. 입실론 제로는 시그마 제로분의 입실론, 아니죠. E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분의 시그마. 미안합니다. 이거는 말로 제가 버벅해갖고, 써야 되겠죠. 전기장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근데 이 시그마를 제로라고 쓴 것은 처음, 이 표면에 있는 전압 밀도 이렇게죠. 자, 그거에 따라서 시그마 제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앞에서 A분의 Q로 구하는 것과 똑같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 공식을 갖다가 복습을 한 이후에 이번에는 유전체를 삽입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체는 방금 전에 문제에서 유전 상수를 주어졌는데 카파가 2.5가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유도된 전압밀도는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바뀝니까? 라고 하는 것은 카파와 관련이 있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었었죠? 빨리 앞에 한번 노트를 보시겠어요? 그러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해석인지 한번 보면 유도된 전압 밀도라고 하는 것이 좌변에 나와 있죠. 이 유도된 전압 밀도의 크기는 시그마 제로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요 첫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원래 축전기의 표면의 표면 전압 밀도죠.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뺀 만큼이 유도됩니까? 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카파분의 1의 시그마 제로만큼을 뺀 만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충전된 양에 비례하긴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카파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상수가 크면 클수록 맞습니까? 유전상수의 분모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요. 얘가 크면 요 뒤에 있는 값이 전체적으로 작아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면 유도된 표면 전압 밀도가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주 커지면은 거의 시그마 i와 시그마 제로는 같아지죠. 그럼 내부 전기장이 거의 0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 결과 값을 갖다가 뭐 또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수값 대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전기장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은 내부 전기장 방금 줄어든다고 그러겠죠. 그럼 얼마만큼 줄어들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카파배만큼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 결과를 작용하면 나누기 2.5를 하면 되죠. 앞에 나왔던 이 제를 구한 것에서 2.5를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전이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이차도 쑥 줄어듭니다. 그럼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카파만큼 한 것만큼 줄어듭니다. 카파분의 1을 곱하면 되고 여기서도 2.5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C이고요. C는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네, 전기장과 전이는 줄어들지만 전기 용량은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2.5배만큼 증가하겠죠. 6장 RC 회로입니다. RC 회로란 회로의 기전력 장치 이외에 저항과 축전기로 구성된 회로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기전력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과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축전기가 없었다면 전류는 간단하게 I는 R분의 E라고 하는 ohm의 법칙식으로 전류의 흐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축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충전할 때는 전류가 흐르다가 충전이 다 된다면 전류의 흐름이 멈출 것이고 방전을 할 때는 전류가 흐르다가 저장된 전하의 양이
다 소모가 된다. 다 나가고 나면 축전기로부터 알짜 전하가 방출되고 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형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방전의 경우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전의 경우란 그림에서 이 S라고 하는 스위치를 D쪽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전력 장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C에 최초로 Q0라고 하는 전하 양이 충전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제로라고 하는 건 시간이 0일 때를 말합니다. 시간이 t 정도 흐르게 되면 얘는 다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며 전류는 흘러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관계식을 우리는 키르히오프 법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키르히오프 법칙으로 전류의 세기를 우리는 알아내죠. 두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서 키르히오프의 고리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리 법칙은 만약에 기전력 장치가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IR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기 저항 사이의 전이차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C분의 Q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기 축전기의 전이차를 말하겠죠. 여기에서 VC는 네, C분의 Q 이렇게. 근데 그때 전하량이 Q 또는 Q0 표현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우리 전하량이라고만 지금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전력 장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E는 0이라고 놓다면 네, 마이너스 IR은 마이너스 C분의 Q가 0이 되고 이때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마이너스 RC분의 Q가 됩니다. 근데 이때에 Q를 갖다가 Q0라고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러면 Q0라고 하는 건 처음에 축전기 내부에 가지고 있었던 전하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C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이차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R분의 V니까 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전류의 흐름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타낸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처음에 전하량으로 나타낸다면 이 마지막 값 이런 것들은 또는 이것은 최초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의 값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전류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 자, 시간이 변하는 그 순간순간에 전류를 갖다가 표현을 알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우리는 순간적인 전류로 I는 T분의 dQ로 변환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상태에서 순간적인 전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순간적인 전하량 dQ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식을 약간 변형을 시켜봅니다. 좌변에는 네, Q로만 모아졌고 우변에는 T의 함수로 나타내줬어요. 이렇게 나눠준 것은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적분을 해줘서 Q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요. 먼저 Q는 Q0에서부터 Q까지. 여기서 Q0의 의미는 바로 처음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고 Q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t가 지났을 때에 그 축전기에 남아있는 전하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t의 함수니까 처음 t는 0에서부터 t초까지를 적분을 하게 되고 여기서 r과 c는 저항과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서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고 따라서 적분기호 앞으로 빼주었습니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 먼저 q분의 1은 ln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t로 적분할 때 앞에 적분해야 할 값이 없죠. 상수 1이기 때문에 그냥 t로 나옵니다. 따라서 ln 함수는 q에서 q0에서 q까지를 대입을 하게 되면 ln q-ln q0이기 때문에 ln q0분의 q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이것을 갖다가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표현을 해서 바꿔주면 q는 마이너스 q0의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죠. 이때 결과가 이제 다 나왔는데요. q가 q0 처음에 충전된 전하량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마이너스 값이었는데 점점 줄어든다.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전류 I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키레이호프 법칙을 잡을 때 이렇게 고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은 반대로 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때 이제 전하량의 변화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의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전하량의 변화량이니까 얘를 다시 미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지수함수의 RC는 밖으로 또 빠져나오고 그대로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되고요. 이것이 전류의 표현이고 여기에서 조금만 바꿔줘서 C분의 Q0를 원래 처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기전력 E, 그때는 기전력 E가 VC와 같기 때문에 R분의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를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처음에 전류값은 R분의 2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기전력 장치에 먼저 만들어졌던 E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완전히 충전되어 있을 때는 그때 전압이 C에 모두 다 걸립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C의 전이차가 마찬가지로 E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는 R분의 2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류가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요.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하량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전하량이 충전기에 충전되어 있다가 이것이 흘러가는 양도 줄어들고 충전된 양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류의 값이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0에 근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t에다가 rc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 나누기 RC가 되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2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죠. 그래서
이 특정한 값을 가지고 우리는 RC 타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우리 충전 순간에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장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전하는 순간에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 그 전류의 표현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결과부터 생각해 보면 충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축전기 내부에 전하가 쌓이면 쌓일수록 걔네들이 청력이 작용해서 새로 들어오는 전하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충전이 다 되게 되면 양쪽으로의 전이차가 똑같죠. 건전지가 만드는 전이차와 그 다음에 축전기 내부의 전이차가 동일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 예상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충전되는 양은 네, 어느 양에 수렴하게 되죠. 그것은 얘가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총 전하량이 되고 그것은 Q는 CV라고 하는 C 전기 용량과 이때의 전압, 최대의 전압을 말할 것입니다. 그거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전하가 더 이상 충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전류의 값은 요것처럼 네, 0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은 이 축전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전기 회로에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수 밀리 또는 수 마이크로초 내에서도 얘가 충전이 완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를 이제부터는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러한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 라고 하는 걸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 전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방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E라고 하는 건 기전력 장치에서 만들어낸 기전력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네, 저항에서 생겨난 전압 강화이고 C분의 Q라고 하는 것은 네, 축전기에서 걸리는 전압을 말합니다. 이거 합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요. 이때 전류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그 전류는 dt분의 dq 또 q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것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q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자, 그거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네, 변하는 변수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거에 따라 변하면은 네, 시간에 따라 변한다. 펑션 뭐 t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또는 q는 t에 변하여.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 우리는 먼저 q의 표현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자, 얘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예,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수학적인 과정은 조금 나름 복잡한데요. 앞에서 방전의 경우보다 네, 조금은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좀 작게 나와 있어요. 오른편에 네, 398쪽을 참고하셔서 한번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 결과만을 그대로 갖다 쓰면 예, 얘는 마찬가지로 네, 이 지수함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미분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나오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C2라고 하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간에 대한 함수만 미분값이 나오게 되죠. 네, RC분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RC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C랑 약분이 돼서 C는 약분이 되고 R분의 2의 익스포네셜의 RC분의 마이너스 T 값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어때요? 네, 어떤, 얘가 만약에 시간이 0일 때, t를 0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네, 요 2의 지수함수 값은 1이 되죠. 1이 되면, i는, r분의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는 전류가 많이 흐르죠. 최대로 흐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지수함수 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거죠. 네. 자, 이때 만약에 t에다가 RC를 집어넣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거 값은 네, 우리가 특별히 RC 타임이라 부르는 시간이 됩니다. 이 RC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상수라고 부르고요. 그 값은 대략적으로 약 60%가 충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가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를 비교할 때에 우리는 RC 타임을 하고요. 이때 RC 타임일 때는 약 전체의 0.6, 60%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번에는 적분 과정을 생략을 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RC 회로에서의 마지막 주제 한 가지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에너지의 저장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전기가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저장률의 정의는 공급된 에너지분의 저장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공급된 에너지의 크기는 CE라고 쓸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에너지는 QE라고 할 수 있죠. 그 Q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E라고 하는 기전력 장치가 있고 여기다 Q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전력 장치가 한 1이잖아요.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분의 Q제곱과 같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C분의 Q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서 우선 Q라고 하는 것이 약분이 되고 Q만 남게 되는데 Q가 하나만 남게 되고 C는 상수가 되는데요. 이 Q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충전될 때의 그 전하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시간의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얘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약분할 거는 다 약분을 하고 남는 Q만 우리가 써보면 2분의 1은 앞에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에는 뒷면에는 지수함수 값이 나오죠. 근데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어떤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t라고 하는 것을 무한히 길게 해줬다. 즉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해주게 되면 여기의 값은 지수함수 값은 결국 0이 됩니다. 이 전체는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장률은 2분의 1을 얻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공급된 에너지에 대해서 축전기는 항상 절반만큼만 충분히 저장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저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공급된 에너지가 저장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다른 데에도 쓰인다는 거죠. 즉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로에는 있었고 이 회로 R에서 나머지 절반을
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항을 없애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항은 없앨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RC 회로에서는 축전기의 저항을 공급된 것의 절반밖에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축전기에 대한 긴 내용들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요. 참, 내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범위도 길었고, 시간 길었고, 내용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꼭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